안녕하세요. 보이스북 그 남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바로 하이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정답보다 질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뉴스에서 보면 끔찍한 일이 현실이 되고요. 기술은 매일마다 새롭게 진화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더 쉽게 지쳐가죠. 그럴 때 철학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옵니다.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인생의 고통, 욕망,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깊고도 날카롭게 바라본 인물이죠. 그는 말합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의 철학은 단순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망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 자아를 초월하여 해탈로 나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일까? 왜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없는 질문들 앞에서 망설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힌트를 함께 찾아보시죠. 모든 걱정은 아침에 해라.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프로젝트를 끝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난다. 그러면서 반성의 시간을 굳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는 반성하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 필요가 있어 라고 마치 반성을 어떤 이롭고 효과가 좋은 태도인 것처럼 설파하기까지 한다. 반성은 억지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할 만큼 필수적인 일일까? 반성하고 있다는 것,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를 한심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반성은 스스로를 혐오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스스로가 한심하게 여겨질 때 사람들은 이전에 뭔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를 찾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나름대로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찾으면 그것만을 파고들며 무턱대고 자신을 추궁하기만 한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는 지금의 내 기분이나 컨디션을 나아지게 만드는 효과도, 미래의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도 없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형식으로든 비슷한 실수를 거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당신이 매일 밤 따로 시간을 마련하여 반성을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럴 바에야 생각을 멈추고 일찍 침대에 몸을 누이는 편이 훨씬 낫다. 마음이 지닌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심신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을 미워하는 행위를 밤에 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 잠들기 직전이나 밤새도록 깨어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꿈만큼이나 사실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생각에 집중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상한 모습으로 변한다. 반면 아침이 되면 밤에 떠오르던 생각의 대부분은 사라진다. 스페인 속담에도 밤은 검고 낮은 희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깊이 있는 사색과 자기 반성, 노력은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아침은 하루의 젊음과도 같아서 모든 것이 밝고 신선하기에 좋은 것은 더 좋게, 좋지 않은 것은 덜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매일 아침이 시작되는 것은 작은 탄생과 같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도,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아침에 해야 한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는 이에게. 옛 대륙의 한 황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삶을 꿈꿔왔다. 그래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늙지 않는 약초를 실제로 찾기 위해 온 대륙을 들쑤신 것은 물론이며 현대에선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물질이라고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수은을 섭취하기까지 했다. 소량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 효과가 있어 황제는 이를 불로장생약으로 믿고 매일같이 수은을 먹고 몸에 발랐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그의 젊음을 지켜주지도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지도 못했다. 채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을 살다가 죽음을 맞았다. 너무 멍청한 이야기 같은가? 역시 옛날 사람들은 야만적이며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지만 젊음을 유지하고 죽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몇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신묘한 힘이 담겨 있다는 엉터리 묘약을 사기꾼으로부터 사서 마시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 모든 생명체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삶을 단지 객관적인 가치로만 평가했다면 이러한 공포는 사라졌을 것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비극과 영웅적 행동의 본질적인 효과를 형성한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놀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인식할 노력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인간은 의지와 객관화를 가지고 있다. 자연 앞에서 경이로워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 순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죽음을 인지한 인간은 모든 존재가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노력은 다 헛됐다는 생각이 스며들어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같이 스며든다. 만약 인간의 삶은 끝이 없고 고통이 전혀 없다면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 세계는 왜 이런 형태인 것인가?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의 몸은 수년마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동일한 나로 존재한다. 우리의 기억이 사라져도 우리의 본질적 성향과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세계가 나의 표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사라질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것은 표상이 소멸하는 것이지 존재 자체의 소멸은 아니다. 존재의 중심은 다시 주체로 돌아간다. 아무리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더 소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함정.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신화에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심취해 있다.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억의 자산가가 된 사람의 이야기에 열광하며 그의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믿는 것은 기본이요. 순수하게 자기만의 경험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움직여야 할 인간관계 역시 전문가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단 하나도 혼자 결정하지 못한다. 일터에서 남들보다 주목받는 법을 교리처럼 외우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그것을 달달 외우고 똑같이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하여 절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만 모른다. 100만 장자가 된 사람이 쓴 책을 10만 명이 읽는다고 해서 절대 10만 명의 부자가 새로이 탄생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다. 나와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 관계는 결코 나와 같지 않은 데다가 성격의 차이가 행동에도 다른 영향과 분위기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해도 같지 않은 것이다. 자기보다 여러모로 앞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좋은 점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지라도 성숙한 반성과 신중하고 깊은 숙고를 거친 후에 자신의 성격에 따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독창성은 실천적인 면에서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화려한 옷감으로 만들어진 옷일지라도 내 몸에 너무 꽉 끼거나 후줄근하면 절대 주목받을 수도 찬사를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껏 살아온 인생은 짧게 느껴진다. 추억이 사라지는 이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기억이나 처음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 기억은 몹시 강렬하게 남아 평생에 가깝도록 기억되는데 그 이후의 기억들은 어쩐지 그것만큼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지 않거나 심지어는 아예 사라져 버리기까지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온 기간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추억은 점점 짧아지기 때문, 즉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과 불쾌했던 사건들이 기억에서 전부 빠져나가 버려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무수히 반복되다 보면 서서히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게 된다. 젊은 시절의 일을 나이가 들어서 일어난 일보다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생일도 마찬가지다. 어릴 땐 매년 생일이 기다려진다. 뭔가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선물이 있을 것 같고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축하해 주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일은 점점 무의미해진다. 축하의 말을 한 번이라도 듣거나 맛있는 저녁을 먹기라도 하면 다행이고 다른 날과 완벽히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이 태반이다. 그렇게 어릴 땐 특별했던 생일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처럼 사건의 중요성이나 밀도가 나이 듦과 함께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불쾌한 경험이나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나의 실수나 치부가 드러나 사람들에게서 망신을 샀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얼굴이 빨개지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얼른 고개를 흔들어 그것을 잊으려고 애써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부분의 불쾌한 사건들은 우리의 허영심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잊으려고 노력한다. 중요하지 않게 된 일이 잘려나가고 불쾌했던 기억이 잘려져 나간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인간의 추억들은 잘려져 나간다. 그렇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기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이 듦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추억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한다. 어떤 기억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여생을 더 조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불쾌했던 때를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 역시도 완벽한 방법이 되어줄 수는 없겠지만 강물처럼 흘러가는 추억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나을 것이다. 좋았던 일도 좋지 않았던 일도 모두 다 내 인생이다. 인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내면에 있다. 누구나 어떻게 살 것인가에 골몰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그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한 목표들은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를테면 잘 먹고 잘 벌기, 잘 자고 건강하기, 내 집을 마련하기, 그럴듯한 명함을 갖기. 하지만 여기에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대부분 사람이 행복의 목표로 정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행복의 기준을 외부로 두면 의존하게 된다. 비용이 많이 들고 의존을 초래하고 위험과 번거로움을 동반하는 외부에 집중하는 것은 내면에서 비롯되는 행복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는 이미 여러 방면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자기 내면의 불을 채우지 않고 외부에 기댄다는 것은 사회가 만들어낸 성공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해당한다. 결국 모든 인간은 홀로 서야 한다. 괴테 역시 자신의 책에서 모든 일에서 인간은 결국 스스로에게 기대야 한다고 표현했다. 해석하자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에게 기대는 것은 옳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이란 자족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통찰이다. 외부적인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행복의 원천이 외부에 있다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게 된다. 운명의 장난에 따라 쉽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가 행복한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오로지 외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면 결코 지속되지 않고 항상 가까이 둘 수 없으며 나이가 들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내면의 부는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 철학, 문학, 음악, 예술과 같은 내면적 즐거움은 외부 환경으로 인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 사고하고 배움의 기쁨을 찾으며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역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내면의 불을 키워야 하고 내면의 불을 키우는 것은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할 여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가진 것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내게 가장 오래 남아있는다. 충분히 생각하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심사숙고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거나 시작한 뒤에도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누구에게나 명확한 계획과 기대가 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란 한 사람의 예측은 가볍게 뛰어넘어 버릴 정도로 입체적인 것이기에 언제나 변수는 존재하며 자신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가장 철저하게 숙고하여 어떤 일을 실천한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 지식의 불충분함은 존재하며 전체적인 계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저질러 버릴 것인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군가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조언한다.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쯤은 일을 망쳐버리게 될 테니 그럴 바에야 아예 말아버리면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가? 실패할 것이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은 0이 될지 모르나 성공할 확률 역시 0이 된다. 사람의 일이 사람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예기치 못한 성공 역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성공의 가능성마저도 두렵다는 이유로 미리 닫아버리고 마는 것이다. 일단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미 실행한 일을 계속 반복하여 생각하거나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깨끗하게 잊고 모든 걸 적당한 때에 충분하게 잘 해냈다는 확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자신을 진정시켜야 한다. 실행한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언제나 수정 가능하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채 가만히 생각만 하는 것은 스스로를 늪에 빠뜨리는 것이다. 당신의 판단과 선택 앞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길 바란다. 인간의 판단력이 우연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때의 당신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했을 테니까. 충분히 반복해서 생각하지만 자신의 결정은 빠르게 해야 한다. 생각을 오래 한다는 이유로 결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열정이 떠나갔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은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과연 일하지 않는 내게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기는 할까? 그렇게 은퇴 이후의 삶을 필요 이상으로 겁내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는 보통 젊은 시절을 인생의 황금기로, 노년기는 슬픈 침몰의 시간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열정이 넘친다. 무엇이든 의욕적으로 시도해보고 시도 때도 없이 욕망하려 드는 열정 말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열정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흔들린다. 물론 그로부터 행복감을 맛볼 때도 있지만 열정은 보통 행복보단 고통을 더 많이 가져다 준다. 노년기가 되면 열정은 노인의 곁을 떠난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없다. 열정이 떠나간 빈자리에 명상이 새로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명상이 노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노년기에는 인식이 자유로워지고 청년기보다 정신적으로 우월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정이 더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어떤 쾌락 하나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는 없다. 모든 쾌락은 부정적이고 고통은 긍정적이다. 모든 즐거움은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더는 즐거움도 없어진다는 사실은 식사를 한 후에는 더 먹을 수 없고 잠을 푹 잔 뒤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그리 한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평정심이야말로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막연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이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평온을 빼앗아가 버린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다. 이러한 평정심은 행복의 커다란 한 부분이며 행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며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 나이 들물, 더는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됨을 겁내지 말기를. 젊은 시절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행복이 그곳에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원천은 건강이다. 사람들은 만약을 생각하고 그것을 놀이거리로 삼기를 즐긴다. 당신이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도 그중 하나다. 사람들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가야 한다면 무엇을 가져가겠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하고는 여러 것을 술술 말하기 시작한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설탕이나 향신료에서부터 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 몇 번을 읽어도 질리지 않는 두꺼운 책, 기타와 같은 악기, 술,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까지 그것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즐거움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복의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몸만 가야 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몸과 마음에 어떤 것을 지닌 사람으로 그곳에 가야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에는
주관적인 것이 객관적인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하다. 음식을 먹더라도 하루 3끼를 다 먹었을 때와 온종일 굶다가 먹었을 때의 즐거움이 다르며 청소년일 때의 이상형과 장년이 되고 나서의 이상형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즐거움의 원천 중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것은 바로 건강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에 걸린 왕보다 행복하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건강은 그 어떤 외부적인 재산이나 자극보다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완벽한 건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밝은 마음과 생기, 통찰력과 의지, 양심과 같은 것들은 사회적인 지위, 직책, 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들이다. 물론 그 외에도 당신의 영혼 안에서 주관적이고도 내재적인 자산을 찾아보면 무엇이라도 더 나올 것이다. 누군가는 시를 짓는 것을 일생의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들을 기록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당신을 위한 것이자 혼자 있을 때도 늘 당신을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다른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줄 것이다. 사람은 욕망하기 때문에 괴로운 존재다. 이미 가진 것이 있어도 새로운 무언가가 보이면 그것을 또다시 욕망한다. 그게 물건이 됐건 사람이 됐건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만약 저게 내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부터 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섣부른 욕망은 2가지 재앙을 불러온다. 한 가지는 나는 그것을 욕망하고 있는데 당장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며, 다른 한 가지는 조금 전까지는 아무런 불평불만도 없이 지니고 있고 함께하고 있었던 존재에게 갑작스러운 실증과 권태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영원히 끝없이 반복될 것만 같은 욕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바로 스스로에게 다른 질문을 건네보는 것이다. 만약 저게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질문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묻는 순간 사람의 마음속에선 화학 반응만큼이나 즉각적인 반성과 자기만족이 발생한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재산, 함께 해주는 사람들, 몸담은 직장 같은 것들이 돌연 소중하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깜깜한 숲에 갇히고 나서야 빛의 소중함을 알고 사막을 걷고 나서야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 대체로 사람은 무언가를 상실하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에 대해 배운다. 그리고 노력한다면 같은 실수와 착각을 반복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억하고 학습하는 능력이라는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상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가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의 전환 하나만으로 당신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찮은 지금일지라도 가장 찬란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하다. 오래된 술집이나 한낮의 공원이 가끔 이상하리만치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곳에 과거의 망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귀를 잘 기울여 보면 그곳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몇 년 전에는 커다란 돈을 주물렀다는 이야기. 지금은 몸이 다 늙어버렸지만 그때는 누가 봐도 근사한 외모를 갖고 있었던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늘어놓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그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금 내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르는 영광의 그날을 추억하거나 땅을 치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이 감탄하느냐, 심드렁해 하느냐는 다른 이야기다. 보통 과거의 무용담을 듣는 사람들은 그다지 놀라워하지 않는다.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오래된 사람과 헤어지기도 한다. 자라나기도 하고 시들기도 한다. 그렇게 매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상태를 맞이하는 것이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 된다. 존재했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는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렇게 아무리 현실에서는 하찮은 현재라도 가장 중요했던 과거보다는 우월한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가치 차이는 없음과 있음의 차이만큼이나 압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낡은 술집이나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굳이 과거에 얽매일 이유가 절대 없다. 얼마나 과거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든 그것에 도취되어서는 안 되며 과거에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거나 초라했을지라도 그것을 소중한 현재를 버려가면서까지 비관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장 귀중한 지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과거 속으로 밀어놓고는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보가 될 필요도 없다.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순간은 순식간에 과거의 허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이 진리가 삶을 더욱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할 수 있을 만큼 자기만의 진리를 깨우친 자에게는 오히려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이유가 되어주기도 할 것이다. 언제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응원과 도움은 다르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은 응원이지 도움이 아니다. 도움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보자. 그 사람이 정말 나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이내 곧 망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도움을 청하니 태도가 달라진다. 상처는 이때 가장 크게 받는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은 전체를 놓고 보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어떤 사람도 불행만 발생하거나 어떤 사람도 행운만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미 앞서 고통이 삶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사랑, 고귀함이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다.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거기엔 약간의 동정이 포함되어 있다. 에로스는 이기심이다. 아가페는 동정이다. 이기심은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에서 발생하고 동정은 친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진정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우정은 항상 이기심과 동정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우정의 이기심은 자기 자신이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긴다는 것에서 형성된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친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친구가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나도 겪을 수 있는 고통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에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균형을 이루지만 다시 말하자면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행이 유독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고 행복이 유독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된다. 진정한 친구라면 응원과 도움이 일치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다른 마음을 품는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 배울 점이 하나라도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진심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친구만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그가 지닌 것들을 평생에 걸쳐 가까이에서 흡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삶 전체를 밝히는 아주 귀중한 경험치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진실한 우정을 찾아가는 여정은 더없이 험난할 것이다. 세상에는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관계가 너무나도 많으며 진짜 훌륭한 사람을 친구로 두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함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불완전한 인격 두 개가 충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금가기도 쉽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시시콜콜한 관계만을 맺으며 늙어만 간다. 또한 지적인 사람일수록 사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배울 점이 있는 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실상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악의적이거나 천박한 성격을 가진 친구와도 관계를 끊어야 한다. 친구라는 말의 참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친구라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한 번쯤은 혼자가 되어 생각해 보길. 이 우정이 단순히 술만 마시고 취하는 우정인지 아니면 서로의 미래까지도 포괄하여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우정인지를 말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인생의 어려움을 함께할 친구를 구하기를 바란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위험과 맞닥뜨렸을 때 혼자가 아님을 감사하게 될 테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언제까지나 보여줄 수는 없다. 학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면모가 있다. 바로 상대방이 옳다고 생각하면 깔끔하게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습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 겸손하면서도 진취적인 습관은 사람을 갈수록 위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상대방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가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자의식이 존재하는 곳에서 모든 행위는 이미 결정난 경우가 많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립되어야 하는 건 내면의 독립이다. 철학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직업이다. 우리가 타인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내면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타인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니 진정으로 성공한 삶에 가까워지고 싶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앞서서 나와의 관계부터 정립해 나가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부분이 근사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르침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며 내 안에
올곧은 기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렇게 탄탄한 자존감을 만들어 간다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믿는 척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척해라. 순진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계가 배려와 애정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과 같을 거라고 믿지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다. 대부분의 관계는 더 가져오고 덜 뺏기려는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이는 전쟁터에 가깝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나를 대하기에 속기 쉽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그의 비밀과 그가 원하는 바가 숨겨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관계란 그렇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수싸움을 벌이는 체스 게임과도 같다. 그런 게임에서 마냥 질 수만은 없기에 처세술을 익혀야 한다. 처세술은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판단한 것과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곤 한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그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그 말이 거짓말임을 알아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를 나무라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말을 믿는 척한다. 그러면 기고만장해진 그가 더욱 대담해지고 점점 커다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 결국에는 스스로 들켜버리는 악수를 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상대방이 숨기려 하는 진실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했거나 우연으로 인해 이쪽에서 먼저 알아버린 경우엔 그들은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척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러한 반응을 보고는 흥분한 나머지 친절하게도 모든 진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밝혀진 진실은 나의 든든한 무기이자 보험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바를 훨씬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좋게 좋게 갈 수도 있는 관계일 텐데 너무 손익만 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환멸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또 세상이 너무 삭막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는 쪽이 매번 당하기만 하는 것보단 100번 나은 것도 사실이다. 진실과 진심은 언제나 살가운 표정과 말투 너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세상에서 나만 우울해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현대인들은 우울에 너무도 쉽게 집어삼켜진다. 물론 과거에도 우울한 사람들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우울감이 마치 숨겨야 하는 범죄 사실처럼 여겨졌던 사회 분위기 탓에 표면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아 보였을 뿐이었겠다. 하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더라도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우울에 더 쉽게 노출되곤 한다. 기술의 발전으로 꼭 회사에 모여서 일할 필요가 없게 되었기에 고독해지기가 쉬운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생활을 더 쉽고 간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는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우울이 만연해졌다 보니 개개인의 건강 저하를 막는 것이 지구적으로 최우선의 과제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부수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의 가속화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우울을 감당해내느라 피곤한 상태에서 새로운 열정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 나타나면 우울함을 면죄부로 삼아 그 일에 나태하게 임한다. 나아가 주변에서 누군가가 고통을 호소하더라도 그 고통에 무감각해져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는다. 당장 내가 슬퍼서 죽겠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쯤이야 대수로운 일이겠는가. 행복의 본질은 부정적이다. 행복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 긍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큰 고통을 오래 겪은 사람은
작은 고통이나 기쁨에 무관심해지는 우울한 기질을 갖는다. 단순히 큰 사건을 겪지 않아도 삶 전반적으로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삶 전체의 고통과 허망함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오는 체념적 슬픔이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플라톤도 그런 말을 남겼다. 우울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우울은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다들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 피차 힘든 사람끼리 서로를 측은하게 여겨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눈물겨운 움직임들을 우리는 인류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